꿀잠 자는 야담 이야기. 명기를 용서한 부인. 조태혁의 처심 씨는 본래 시기와 질투가 심했습니다. 태혁은 그녀를 호랑이처럼 무서워하여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범하지 못했습니다. 형 태구가 평안감사가 되었을 때 태혁은 승지로 임금의 명을 받들고 가서 평양 가명에서 며칠 머물렀습니다. 그는 그때 처음으로 한기생에게 한눈을 팔았습니다. 소문을 들은 심 씨는 당장 행장을 갖추어 오라비와 함께 평양 가명으로 가서 그 기생을 때려 죽이려 했습니다. 태혁은 그 소식을 듣고 실색하여 할 말을 잊었습니다. 태구 역시 크게 놀라 이 일을 장차 어쩌면 좋을까 하며 기생을 피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자 기생이 말했습니다. 소인이 피신할 필요는 없습니다. 살아날 방법이 있사오나 제가 가난하여 필요한 물건을 조달할 수 없네요. 태구가 그 이유를 물으니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소인이 진주와 비치로 몸을 치장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한탄스럽습니다. 태구가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날 방법이 있다면 천금이라도 마련해 주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또 태구는 막객으로 하여금 심씨에게 돈이 들어오는 대로 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도와 황해도에 비장을 보내 심씨에게 문안을 올리고 주전을 갖추어 보내 음식을 대접하게 했습니다. 심씨 일행이 황주에 이르니 평양 가명에서 온 비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지공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에 이 심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조정에서 온 사신이라고 행차에 비장이 따라와 문안을 드린단 말이냐. 또 노잣돈이 풍족하니 내 어찌 지공을 쓰겠는가. 심씨는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중화에 이르렀습니다. 중화에서도 또 그렇게 물리쳤습니다. 심씨 일행은 평안도 용천군을 지나 길게 뻗친 숲속으로 막 들어가려 했습니다. 때는 늦봄이라 심리숲에 봄 기운이 무르익어가고 있었습니다. 맑은 강이 굽이굽이 흘러가는 경치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심씨는 가마에 발을 걷어올리고 밖을 구경했습니다. 긴 숲을 지나 수풀이 끝나는 곳에서 바라보니 백사장은 비단결처럼 펼쳐졌고 맑은 강은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석회를 바른 성 위에 낮게 쌓은 담이 강가를 빙둘러 있었고 상선들은 물 위에 어지러이 모여들었습니다. 영광정, 대동문, 을밀대 초연한 가운데 을밀대의 누각 단청이 반짝였고 집채들도 아득하니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었습니다. 심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과연 천하 절승이구나. 이름이란 헛되이 알려지는 것이 아니구나. 심씨가 경치를 구경하면서 가고 있는데 저 멀리 백사장에 홀연 한 점 꽃이 나타나 아련히 다가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일개명기였습니다. 그녀는 녹이용상을 입고 안장에 비단 술을 놓은 말을 타고는 가로질러 달려왔습니다. 심씨가 속으로 괴이하게 여겨 말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가 다가오더니 말에서 내려 꾀꼬리 같은 소리로 창을 하듯 말했습니다. 암흑의 기생 뵙기를 청하옵니다. 그 이름을 들은 심씨는 화가 삼천길이나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꾸짖었습니다. 암흑의 기생이라 했느냐? 암흑의 기생? 내가 무슨 일로 날 만나려 하느냐? 심씨가 기생을 일단 말 앞에 서게 하니 기생은 얼굴을 가다듬고 공손히 섰습니다. 심씨가 보니 그 얼굴은 이슬을 머금은 복사꽃 같고 허리는 바람에 하늘거리는 가는 버들 같았습니다. 기생은 비단과 비치 구슬과 진주 구슬로 위아래를 장식했는데 진실로 경국지색이었습니다. 심씨가 한참을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고 18비옵니다. 심씨가 말했습니다. 내가 과연 명물이긴 명물이구나. 이런 명기를 보고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졸장부겠지. 너를 죽이려고 왔지만 너를 보니 명물이라 내 어찌 손을 댈 수 있겠느냐. 너는 가서 우리 집 영감을 잘 모시도록 해라. 다만 우리 영감은 다 타버린 재처럼 늙은 사람이니 너에게 지나치게 빠져 병이라도 나면 그 죄로 죽어 마땅하리라.
그러니 너는 행동을 삼가고 또 삼가라. 심 씨는 말을 마치자마자 말을 돌려 경성으로 향했습니다. 태구가 소문을 듣고 급히 심부름꾼을 보내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재수 씨의 행차가 성 밖에까지 이르렀는데 성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는 것은 웬일입니까? 잠시 성 안으로 들어오셔서 가명에서 며칠 머무시다가 돌아가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심 씨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비렁뱅이도 아닌데 뭐하러 성 안에 들어간담.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경성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뒤 태구가 기생을 불러와 물었습니다. 너는 어쩌면 그리도 대담하게 호랑이 입 가까이 갔다가 도리어 죽음을 면했느냐? 기생이 대답했습니다. 부인이 비록 사납고 질투가 많지만 천리 박당까지 이렇게 행차한 것을 보면 절대 좀생이 아녀자는 아니지요. 말이 발길질하고 깨무는 것을 보면 그 걸음걸이를 짐작할 수 있으니 그건 사람도 마찬가지죠. 소인이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죽기는 매한가지였습니다. 비록 부인을 피한들 죽음을 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곱게 화장하고 가서 절을 했습니다. 맞아 죽는다 해도 어쩔 수 없었겠지만 혹여 저를 보고 어여삐 여겨주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기생이 들려주는 두 남자 이야기. 평양에 한 기생이 있었는데 어릴 적부터 빼어난 자태와 감으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많은 남자를 겪었지만 그중 잊을 수 없는 사람 둘이 있다 했습니다. 한 사람은 멋지고 아름다워서 또 한 사람은 추악하기에 잊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까닭을 모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곤 했습니다. 어릴 적 순사를 모시고 영광정에서 잔치를 열었지요. 석양 무렵 난간에 기대어 길게 뻗쳐 있는 숲을 바라보는데 어리고 아름다운 한 사람이 당나귀를 타고 나는 듯 달리는 듯 강변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배를 불러서 타고 강을 건너 대동문 안으로 들어갔지요. 그 풍채가 늠름해 신선 같아 보였습니다. 나는 심신이 취한 듯하여 측간에 간다는 핑계를 대고 누각에서 내려와 그가 어디로 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대동문 안에 한 점사로 들어가더군요. 그곳을 눈여겨봐두고 잔치가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화장을 고치고 촌안하게 옷을 입고 저녁에 그 집으로 갔습니다. 창틈으로 몰래 보니 정말 옷 같은 미소년이 등촉 아래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저렇게 아름다운 사람과 동침하지 못한다면 죽어서도 눈을 못 감을 거라고 생각했지요. 창밖에서 기침소리를 내니 그 소년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주인 집 안악입니다. 그러자 그가 또 물었습니다. 늦은 밤에 무슨 일로 왔어? 오늘 저희 집에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와 잘 곳이 없습니다. 윗목 한 자리를 얻어 잘 수 있을까 해서요. 그럼 들어와도 좋소. 그가 문을 열어주어 저는 들어가 등쪽 뒤쪽에 앉았습니다. 그분은 곁눈질도 하지 않고 단정하게 앉아 책을 읽더군요. 그분은 밤이 더욱 깊어지자 등촉을 끄고 누웠습니다. 이윽고 제가 신음소리를 냈지요. 소년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그리 아픈 소리를 내시오? 제가 대답했습니다. 전부터 가슴과 배 쪽에 통증이 있었지요. 방온돌이 차가워 고질병이 도졌나 봅니다. 그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등 뒤가 따뜻하니 이리로 와서 누우시오. 저는 그의 등 뒤로 가서 누웠습니다. 그는 식경이 지났는데도 역시 돌아보질 않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지만 행차는 혹 내시가 아닌가요? 그게 무슨 말이오? 첩은 사실 주인 집 안악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오늘 영광정에서 행차의 풍채와 거동을 보고 속으로 무척 흠모하게 되어 이런 모습으로 여기까지 와서 한번 뵙고자 한 것입니다. 첩의 자질이 추악한 것이 아니고 나이로 보아 행차 또한 노쇠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요한 밤 아무도 없는 곳에 남녀가 함께 있는데도 한 번도 돌아보시지 않으니 고자가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자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광기란 말이냐?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내가 주인 집 아낙네라 생각하고 그런 것이니라. 이제 옷을 벗고 동침하는 게 좋겠구나. 그리하여 그분이 저와 더불어 희롱하는데 그 풍요와 흥미가 가히 화류장에서 노는 사람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분과 마음껏 정을 나누었지요. 새벽이 되자 그분은 일어나서 행장을 바삐 챙기고는 나설 준비를 하면서 저에게 말했지요. 뜻하지 않게 만나 하룻밤 인연을 행복하게 맺었다.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만날 기약이 없으니 이별의 회한을 어찌 말로 다하겠느냐. 내 행랑에 정을 표할 물건이 없어 시나 한 편 남겨줄까 한다. 그러고는 제게 치마폭을 펴들게 하고 시를 써주었습니다. 강물은 먼 길 나그네인 양 머물지 않고 산은 아름다운 사람처럼 보내는 정이 그윽하네. 은촉 오경의 비단 휘장 차가운데 비바람 수풀에 가을 소리 가득하네. 그분이 시를 다 쓰고 나서 붓을 놓고 일어나니 저는 소매를 부여잡고 울면서 사는 곳과 성명을 여쭈었지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산수와 누대 사이를 떠도는 사람이니 사는 곳과 이름은 알아서 뭐 하겠느냐? 그러고는 훌쩍 떠나갔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분을 잊으려 해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시가 쓰여 있는 치마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아름다워 잊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일찍이 저는 수청 기생으로 순사를 모시고 있었지요. 하루는 관청에 문지기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문 밖에 아무 곳에 마름인 아무개 동지가 순사님을 아련하려고 와 있습니다. 순사가 들어오라 하니 곧 몸집이 큰 촌놈이 나타났습니다. 베옷을 입고 집신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빛바랜 홍대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금관자랍 씌고 둘렀는데 완전히 구리색이었지요. 눈과 눈썹이 사납고 생김새도 추악했으니 일개 천봉장군이었습니다. 그가 들어와 절을 하니 순사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일로 먼 곳까지 왔는가? 소인은 먹고 입는 것이 구차하지 않고 사또님께도 달리 소망하는 것이 없습니다. 다만 어여쁜 기생을 얻어 정을 통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입니다. 이를 위해 천리길도 마다 않고 왔습니다. 순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 간절하다면 이 가운데서 마음에 드는 기생을 골라보거라. 그놈은 명을 듣자마자 곧바로 수청 기생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생들이 일시에 풍비박산 도망치니 그놈이 기생들을 쫓아왔지요. 그놈이 한 기생을 잡고 말했습니다. 얼굴이 못생겼다. 또 한 기생을 잡고는 말했지요. 몸매가 적합지 않다. 그러다 저에게 다가와 제 몸을 잡아보고는 말했어요. 좋기 쓸만하구나. 그놈은 저를 안고 담모퉁이로 가서 강간했습니다. 저는 그때 힘이 약했기에 그를 당해낼 수 없었어요. 죽도록 반항했지만 어쩔 수 없이 그놈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지요. 얼마 뒤 몸을 빼내 집으로 돌아와서 따뜻한 물로 몸을 씻었지만 상한 비위가 가라앉지 않아 며칠 동안 밥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놈이 진정 추악해서 잊지 못하는 자입니다. 손녀를 소실로 바친 할머니. 옛날에 한 재상이 있었는데 부부가 해로했습니다. 그 집에는 17, 18살쯤 되는 여종이 살았는데 용모가 밉지 않고 성품이 순박하며 착해 부인이 총애했습니다. 그러나 재상은 틈만 나면 여종을 범하려 했고 여종은 따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종이 울면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쇳내는 죽고만 싶습니다. 대감이 자꾸 쇳내를 원하니 명을 따르지 않으면 결국 대감의 형장 아래에서 죽게 될 것이고 명을 따르면 자식처럼 길러주신 마님의 은혜를 입은 쇳내가 마님의 눈엣 가시가 될 것입니다. 죽는 것 말고는 다른 길이 없으니 강물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부인은 그 마음을 불쌍히 여겨 백은과 청동비녀, 귀걸이 등을 옷가지와 함께 써주며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여기에 머물지 말거라. 사람으로 태어나서 어찌 헛되이 죽으려 하느냐. 이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거라. 이것들을 생활 미천으로 삼거라. 부인은 새벽종이 울리기를 기다렸다가 몰래 문을 열어 보내주었습니다. 여종은 재상의 집안에서만 지냈기에 문 밖길을 알 리 없었습니다. 보자기를 안고서
어디로 갈지 몰라 망설이다가 곧바로 대로를 따라 남문 밖으로 나가니 나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막 동이 트려는데 말방울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한 장부가 다가와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이리 이른 새벽에 처녀는 혼자 어딜 가시오? 슬프고 원통한 일이 있어 강에 빠져 죽으러 갑니다. 헛되이 죽기보다는 나와 함께 사는 것이 어떻소? 내 아직 장가를 들지 않았다오. 여종은 그냥 그러기로 했습니다. 장부는 여종을 말에 태우고 가던 길을 계속 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니 재상 부부는 죽고 그 아들도 죽었습니다. 손자는 이미 장성했지만 집안이 몰락해 생계를 꾸려갈 방도가 없었습니다. 손자는 문득 선대의 노비들이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추노를 해오면 생계를 꾸려갈 자산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침내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먼저 아무 곳으로 가서 여러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호적을 내보이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모두 내 선대의 노비들이오. 오늘 몸값을 받으러 왔으니 머릿수와 남녀의 수를 정확하게 계산해 바치도록 하시오. 노비들은 입으로는 그러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량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방 하나를 정해서 양반을 거처하게 하고는 저녁밥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모여서 양반을 죽이기로 작정했습니다.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곤히 잠들었습니다. 밤이 깊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결에도 의심이 일어나 가만히 들어보았습니다. 누가 문을 열고 먼저 들어갈 것인가를 두고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실상을 깨달은 양반은 매우 놀라고 겁이 났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북쪽 벽을 차서 뚫고 뛰쳐나갔습니다. 노비들이 칼과 망치, 몽둥이 등을 들고 방 안에서나 부엌 뒤에서 나와 쫓아왔습니다. 도망쳐 살아날 길이 없는 듯 했는데 울타리 낮은 곳이 있어 뛰어넘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나 양반을 물고 갔습니다. 노비들은 양반이 호랑이에게 물려가자 서로 쳐다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손을 쓰지도 않았는데 호랑이가 그놈을 물어갔으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걱정거리가 완전히 사라졌구나. 호랑이는 양반을 물고 갔지만 그의 옷 뒷깃을 물고는 몸을 들어올려 등에 실었을 뿐이었습니다. 하룻밤 동안 몇 리나 갔는지 몰랐습니다. 한 곳에 다다르자 멈춰서서 양발을 내려주었습니다. 몸의 상처는 전혀 나지 않았지만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신이 들어 눈을 뜨고 주위를 돌아보니 큰 마을 여염집 문 앞 우물가였습니다. 호랑이는 양반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먼동이 트니 우물가 집의 사람이 물을 길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 위에 누워 있고 큰 호랑이가 그 곁을 지키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달려 뛰어들어가면서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연이어 외쳤습니다. 그 집안의 늙은이와 젊은이가 일제히 몽둥이를 들고 나왔습니다. 호랑이는 여러 사람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서야 일어나 하품을 하고는 천천히 자리를 떴습니다. 그 집 사람들이 누워있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이시고 또 무슨 연고로 이곳까지 왔소? 호랑이는 왜 당신을 지키며 떠나지 않았소? 양반이 일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니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고 기이하게 여겼습니다. 그 집 할미도 나왔는데 양반의 용모를 알아보고 안채로 들어오라 청했습니다. 어릴 때 성함이 아무개 아니신지요? 양반이 크게 놀라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제 아이 때의 이름을 아십니까? 할미가 자세히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낭군님 댁의 종으로 있으면서 마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지요.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마님의 은덕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제 나이 70이 되었지만 하루라도 그 은혜를 잊은 적이 없었지요. 다만 한양과 이곳의 거리가 아득히 멀어 그곳 소문을 들을 수 없었답니다. 오늘 뜻밖에도 낭군님이 이곳에 오셨으니 이는 하느님이 저에게 옛 은혜를 갚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내
할미는 여러 아들과 손자를 불러 이분이 우리의 상전이시니 모두 예를 갖추어 자신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또 북창을 열고는 여러 며느리를 불러 일일이 현신케 했습니다. 성찬을 갖춰 바치고 새 옷도 지어 입혀 며칠을 머물게 했습니다. 할미의 아들들은 건장하고 호탕하며 오만하고 풍채도 좋았습니다. 거기다 재산도 많으니 한고를 호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어머니가 일개 떠돌이 거린을 상전이라 부르게 하고 자기들을 그 종으로 삼게 하니 분기가 탱천했습니다. 시골 사람들 사이에서도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의 성격이 엄하여 그 뜻을 감히 어기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일단 명을 따랐습니다. 양반이 할미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떠나온 지 오래되었네. 하루빨리 돌아가야겠네. 모름지기 내가 빨리 돌아가도록 해주게나. 그러자 할미는 며칠 더 머문다고 무슨 일이야 생기겠습니까? 하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들들이 잠에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나서 양반의 귀에다 대고 속삭였습니다. 낭군님께서도 우리 아들들의 기색을 보셨죠. 저놈들이 제 명이라 마지못해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하지만 그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답니다. 도련님이 단신으로 돌아가신다면 도중에 반드시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쇠내에게 한 가지 계획이 있으니 따라 하시겠습니까? 무슨 계획인가? 쇠내에게 손녀 하나가 있습니다. 나이는 16살이고 얼굴도 예쁩니다. 아직 혼처를 정하지 않았는데 손녀를 낭군님께 드리려 합니다. 어떠신지요? 양반은 갑자기 이 말을 듣고 황당하기도 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쇠내의 말을 따르시면 살아서 돌아가실 수 있지만 따르지 않으시면 분명 목숨을 보존하시기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옛 주인님의 은혜를 잊지 못해 이런 계획을 꾸몄건만 어찌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양반이 허락했습니다. 다음 날 할미가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아무개를 상전님께 바치려 한다. 너희는 오늘 밤에 홍구를 마련해라. 명을 어기면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들들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이해하며 물러났습니다. 그날 저녁 방 한 칸을 수리해 신혼방으로 만들어 양반을 들여보냈습니다. 예쁘게 화장한 손녀도 들어가니 드디어 혼인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할미는 들어가 문안 인사를 올리고 또 아들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상전님은 내일 댁으로 돌아가시고 손녀도 당연히 따라간다. 안장 올린 말 한 필, 가마 끌 말 한 필, 짐 실을 말 여러 필을 어서 준비하고 가마도 빌려놓아라. 아무개와 아무개는 상전님을 모시고 상경했다가 상전님의 편지를 받아서 돌아와 무사히 도착하셨다는 걸 나에게 알려야 하느니라. 아들들은 명을 따라 분주의 모든 것을 다 마련했습니다. 마침내 한양으로 출발했습니다. 친구와 옷, 약간의 엽전까지 실었습니다. 양반은 편안하게 무사히 도착해서는 편지를 써서 돌아가는 편에 붙였습니다. 그 뒤 해마다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어왔는데 할미가 죽을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암행어사 여동식, 참판 여동식이 경상우도 암행어사였을 때입니다. 진주에 이르러 어쩌다가 종자들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는데 마땅히 투숙할 곳도 없었습니다. 때마침 길 옆에 한 초가집이 있어 문을 두드렸습니다. 주인이 나왔는데 양반이었으며 아직 관을 쓰지 않은 젊은이였습니다. 이곳에서 묵어갔으면 하는 뜻을 전하자 젊은이는 곤란해하는 기색 없이 허락했습니다. 젊은이는 여동식을 방 안으로 모셔 정성껏 대접하고는 자기 누이를 돌아보며 저녁밥을 지어 올리라 했습니다. 밤이 되자 젊은이는 윗간에서 손님과 함께 자고 누이는 아랫간에서 잤습니다. 말과 행동, 대화하는 것을 살펴보니 젊은이의 사람 됨됨이가 기특했습니다. 남매가 같은 방을 쓰면서도 예의에 따라 남녀가 분별을 하는 것이 엄격했습니다. 속으로 가상하게 여기고는 물었습니다. 이미 나이가 들었는데 어찌 장가를 들지 않는가. 가난하니 다른 집들이 혼인을 원치 않습니다.
앞마을 부잣집과도 혼인말이 오고 갔지만 역시 제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약속을 어기고는 다른 부잣집과 혼약을 맺었습니다. 내일이 바로 혼례일이죠. 누이도 아직 혼처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혼처가 없습니다. 어사는 이 남매가 혼기를 놓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또 가난하다고 혼약을 깨뜨린 앞마을 부자가 괘씸했습니다. 다음 날 곧바로 그 집으로 가서 밥을 구걸했습니다. 대문이 거대하고 뜰도 엄청나게 넓었습니다. 차이를 높이 치고 음식도 성대하게 차려 알록달록한 병풍으로 둘러싸서는 신랑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빈객들은 마루를 꽉 메웠고 종들은 마당에 가득 찼습니다. 솥과 조그마한 밥상, 그릇 등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삶고 지진 어육으로 성찬을 갖춰 차례대로 마루로 올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걸개기 소란을 피웠습니다. 주인이 종들을 불러 그를 쫓아내라 했습니다. 잠시 쫓겨나갔다 다시 들어온 어사는 크게 외쳤습니다. 이처럼 성대한 잔치에 음식을 흐르는 물처럼 낭비하면서도 어찌 굶주린 가난한 사람의 배 한 번 불려주지 못한단 말인가. 계속 소리를 지르며 섬돌 아래까지 다가가니 주인이 몹시 귀찮은 듯 종에게 명령해 한 상 간단히 차려주라고 했습니다. 마시다 남은 잔에 찬술을 붓고 그릇 몇 개를 올려 소반을 차려주었습니다. 그 사이 어사는 재빨리 마루로 올라가 빈객들의 끝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서는 양반을 박대한다며 욕을 했습니다. 주인은 버럭 화를 내며 다시 종들을 시켜 어사를 끌어내렸습니다. 그때 마침 어사가 있는 곳을 찾던 한 역졸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어사가 언뜻 보고는 눈을 깜박깜박했습니다. 역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암행어사 출도요. 그 소리가 나자마자 사람들이 모두 놀라 흩어지며 머리를 감싸쥐고 쥐새끼처럼 숨거나 문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신랑이란 사람도 때마침 도착했다가 이 광경을 보고는 말을 돌려 급히 달아났습니다. 어사의 종자들이 차츰 모여들었습니다. 어사는 윗자리에 앉아 집주인을 잡아들여 뜰 아래 꿇어앉히고는 죄를 따졌습니다. 너는 한 고을의 겁으로 큰 잔치를 벌여놓고는 걸식하는 사람에게 한 상 차려주는 것이 내게 무슨 대단한 손해를 입힌다고 걸식자들을 쫓아냈느냐. 여러 차례 간곡히 구걸하니 그제야 다른 사람들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형편없이 박대했지. 또 마루에 올라가니 구박하며 끌어내기까지 하더구나. 이게 무슨 도리이며 인심이 어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너는 건넌 마을 도령과 혼약을 해놓고도 그가 가난하다는 이유로 혼기에 임박해서 혼약을 저버리고 다른 사위를 맞이하려 했다. 어찌 이런 것이 영남의 도노한 풍속이란 말이냐. 오늘 이미 나를 잡았고 또 혼례 자리도 준비되었다. 어서 신랑의 의복과 흰말, 청사초롱을 마련하고 건넌 마을 도령을 맞이해 초례를 치르도록 하라. 거기다 가마 하나를 보내 도령의 누이도 태웠습니다. 집주인에게 화롯을 준비하게 하고 도망쳤던 신랑을 서둘러 불러와 또 그 집에서 초례를 올리게 했습니다. 어사는 두 혼례가 끝나는 것을 보고 자리를 떴습니다. 집주인이 욕먹는 것을 본 읍사람들은 다들 통쾌하게 여겼습니다. 또 도령 남매를 위해 어사가 선처를 잘해주었다고 칭찬했습니다. 서도 재물을 많이 실어보내준 평안감사. 옛날 한 선비가 과거를 보러 성균관 근처의 마을로 갔습니다. 집주인은 때마침 다른 곳에 나갔고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어서 음탕한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녀를 잡아 끌어당기며 정을 통하자고 간절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주인과 손님의 도리 때문에 차마 소리를 질러 거절하지 못하고 억지로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얼마 뒤 남편이 대문을 지나 마루에 올랐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오려 하자 선비는 급히 여인의 치마로 그녀의 몸을 덮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을 돌아보며 눈을 깜박하고 손을 내저었습니다. 남편은 선비의 뜻을 헤아린 듯 문을 닫고 물러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같이 노숙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의 기색을 살피지 못하겠는가. 그러고는 대문을 나서서 어디론가 가버렸습니다.
선비는 꺼릴 것이 없어져 마음대로 즐겼습니다. 볼일이 끝나자 선비는 바깥채로 나가 머물렀고 여인은 이웃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이 남편이 돌아왔는데 아내가 오는 것을 보고는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당신 그 사이에 어디 갔다 이제야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오. 옷감을 만드는데 이웃 사람 손을 빌리러 갔지요. 마침 그 사람이 다른 곳에 나가 있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느라 늦었어요. 남편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더 이상 다른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있어 선비는 급제했고 몇 년 뒤 평안감사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가명에 가서 재물을 좀 구해오겠소. 여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간들 무슨 물건을 얻어올 수 있겠어요? 남편이 성을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얻어오지 못하는데 당신은 얻어올 수 있단 말이오. 내가 가면 반드시 얻어올 수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말을 빌려 타고 떠났습니다. 가명에 다다라서 감사를 찾아갔으나 별로 반가운 기색이 아니었고 창고지기를 시켜 밥이나 주라 했습니다. 다음 날은 노자를 주며 어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남편은 분하고 또 분했습니다. 아내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달려와 집에 도착하자마자 큰 소리로 감사 욕을 했습니다.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아내가 맞이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물건을 얻어왔어요? 남편은 감사가 옛날 안면을 무시하고 냉담하게 군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나요? 당신이 100번 간다 해도 아무것도 얻어오지 못할 거라고 말이에요. 내가 가야만 얻어올 수 있어요. 남편이 화를 내며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장 내일 가보시오. 다음 날 그녀는 행장을 마련해 평양의 가명으로 떠났습니다. 문지기를 시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탁하니 즉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녀가 섬돌을 올라가 절을 하니 감사는 그녀를 보고 방으로 들어오게 했습니다. 멀리 오느라 수고했다고 위로하고 안채로 들여보내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며칠을 머물고 여인이 떠나려 했습니다. 감사는 예정을 잊지 않고 안채에서 침실로 불러들여 옛날 인연을 이었습니다. 그러고는 행아지를 가져오게 해서 돈 수천 양과 면, 명주, 무명, 민어, 조기, 참기름 등 항목을 손수 써내려갔습니다. 무릇 관서 지방에서 나는 물건 중에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가명 창고지기에게 명령해 말을 내어 물건들을 실어주게 했습니다. 짐을 실어놓은 말이 여러 마리였습니다. 앞짐을 실은 말이 먼저 반촌 앞길에 도착해서 평안감사 반촌 주인댁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길 가던 사람이 알려주었습니다. 곧바로 그 문으로 들어가자 뒤따르던 짐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말에는 여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풀어놓은 짐들이 마당에 가득한지라 허물어진 집을 가히 채울 만했습니다. 그걸 본 남편은 한편으로 크게 놀라고 다른 한편으로 크게 기뻐했습니다. 갖가지 물건을 차례대로 정돈해 적당한 곳에 들이고는 조용히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아무런 물건도 얻어오지 못했는데 당신은 이렇게나 많은 물건을 얻어왔으니 그 까닭이 뭐요?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암호에 사또께서 과거를 보러 이곳에 와 안방에서 운우지락을 나누던 일을 기억하세요. 남편이 한참 생각하다가 갑자기 깨닫고는 외쳤습니다. 맞아, 맞아. 다만 그때 누워서 위를 쳐다보고 있던 사람이 누군지는 몰랐단 말이야.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나였죠. 남편이 더욱 놀라며 혀를 차고 탄식했습니다. 그때 누워있던 사람이 당신이었다는 걸 알았다면 내가 어찌 눈 감아주기를 100번만 했겠소. 또 오늘 얻은 것이 이 정도에 그쳤겠소. 그들은 서로 바라보며 크게 웃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재상. 옛날에 유시인 진사가 있었는데 가난하여 끼니조차 이어가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흉년이 드니 생계를 꾸릴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긴 여름날을 맞이해서는 닷새 내내 부엌에 불을 피우지 못했습니다. 기갈이 심해 사랑방에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안방이 적막하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 않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유진사가 이상하게 여기고 일어나서 들어가 보려 했으나 기운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기어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내가 무언가를 씹고 있다가 그가 들어오는 걸 보고 황망히 숨기고는 부끄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진사가 말했습니다. 당신 혼자만 무얼 먹고 있다가 나를 보고 숨기는 거요. 먹을 수 있는 물건이라면 어찌 차마 혼자만 먹겠습니까? 아까 어지러워 넘어질 뻔했는데 수박씨가 벽에 말라붙어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걸 떼어내 깨물어 보니 빈 껍질이었어요. 그래서 한참 탄식하던 중에 당신이 들어와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졌답니다. 그러고는 손에서 빈 수박씨를 내보이니 서로 더불어 탄식할 뿐이었습니다. 조금 뒤 문 밖에서 여종을 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누가 문 밖에서 종을 부르나요? 한번 나가보세요. 유진사가 기어서 나가보았습니다. 한 관노비가 문 앞에 서 있다가 유진사가 나오는 걸 보고는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유진사님 댁인가요? 그렇네만. 진사님 성함이 아무자가 맞으신지요? 그렇다네. 진사님께서 아무능 참봉에 수망되어 몽점을 받으셔서 망통을 가지고 간신히 찾아왔습니다. 소매 속에서 망통을 내보이는데 과연 자기 이름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전관이 누군지도 모르는 유진사에게 이번 추천은 참으로 뜻밖의 일이어서 꿈인 듯 생시인 듯 한참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이 사람은 틀림없이 나와 동명이인일 걸세. 자네가 여길 잘못 찾아온 거야. 다른 곳을 찾아 자세히 알아보게나. 우리 집은 몹시 가난하고 세상과 인연도 끊은지라 온 성안을 돌아봐도 내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없을 걸세. 그러니 정관이 나를 추천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고 들어오니 아내가 물었습니다. 누가 찾아왔어요? 유진사가 사연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살아날 수 있겠네요. 100번 생각해 보아도 그럴 이치가 없다오. 진사로 벼슬을 얻을 사람은 먼저 다른 사람이 이름을 알려줘야만 명단에 오를 수 있는데 나를 추천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소. 서로 말을 주고받으며 반신반의하고 있는데 그 관노비가 또 와서 불렀습니다. 유진사가 나가니 그가 말했습니다. 소인이 이조에 가서 상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진사님이 분명합니다. 선대의 직함과 진사하신 연도가 또렷이 증명되오니 만에 하나라도 의심할 게 없습니다. 유진사도 그제야 믿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벼슬을 재수받긴 했지만 밥을 먹지 못한 지가 여러 날째라 몸을 움직이기조차 어렵다. 어떻게 가서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릴 수 있겠나. 관노비가 즉시 시장에 가서 쌀과 반찬을 사고 땔감을 조금 구해왔습니다. 급한 대로 먼저 죽을 쏘어 마시게 하여 마른 속을 부드럽게 했습니다. 이어 쌀 한 말과 땔감을 실어오고 반찬거리를 좀 가져왔습니다. 연이어 죽을 마시니 비로소 눈에 무언가가 보이고 걸을 기운이 생겼습니다. 관노비에게 말했습니다. 자네의 구안에 힘입어 살아날 길을 얻긴 했다. 하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걸친 것이라곤 없으니 장차 어떻게 숙배를 드리러 가겠는가. 관노비가 즉시 옷가게에 가서 의관을 빌려왔습니다. 또 그를 시켜 친지 집으로 편지를 보내 관복을 빌려오게 했습니다. 축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고 축하를 전하는 종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썰렁했던 지난날과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유진사가 사은 숙배한 후 숙직을 마치고 나오니 즉시 돈과 쌀이 지급되었습니다. 쌀 10말과 뗄나무 한 바리를 경제소 아전에게 납입하여 집으로 보냈습니다. 이조판서에 대해 알아보니 이공 아무개였습니다. 그는 자기와 당색이 다를 뿐 아니라 평소 아무 안면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조판서와 절친한 유진사의 동창 한 명이 그가 궁핍하여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소문을 듣고 있는 힘을 다해 주선했습니다. 이조판서도 듣고는 매우 불쌍히 여겨 다른 사람을 다 물리치고 유진사를 수망에 올렸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유진사도 크게 출세하여
요직을 두루 거쳐 드디어 2조에 들어갔습니다. 때마침 간성 원자리가 비었습니다. 간성은 풍요로운 고장이라 위로는 재상부터 아래로 친척에 이르기까지 그 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잠옷 많아 결정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이면 개정해야 하기에 심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부인이 그의 안색을 보고 걱정이 되어 묻기에 말해 주었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대감께 참봉 벼슬을 주선하신 이조판서 집안은 지금 어떠합니까? 이조판서 어른은 이미 돌아가시고 그 아들들은 조적에 올랐거나 음사로 나아갔으니 고을원이 되기에 합당하나 집들이 다 청빈하다오. 대감께서 그 사람을 간성원으로 삼아주지 않으신다면 배은망덕이 될 겁니다. 청탁이 많아도 부디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수망으로 올려야만 가히 벼슬을 주신 옛 은혜에 대한 보답이 되겠죠. 대감 수박씨 씹던 그날을 어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유진사가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리다. 다음 날 도정에 전 이조판서의 아들 이 아무개를 간성원의 수망으로 올려 몽점을 받게 했다 합니다. 베풀기 좋아하는 김생, 청주 선비 김세양은 빈손으로 집안을 일으켜 몸소 천금을 벌었습니다. 일찍이 주성 북문 밖을 지나가다가 성 밑에서 떠돌이 거지를 발견했습니다. 거지는 거적 옆에서 통곡하고 있었는데 자꾸 거적을 들춰보고는 중얼거리며 우는 것이었습니다. 김생이 말을 멈추고 물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와 떠돌며 구걸을 했습지요. 그러다 읍내 인가의 협실에 머물며 밥을 얻어먹었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림병에 걸리셨죠. 집주인이 쫓아내니 여기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빈털털이어서 염을 하고 묻어드릴 길이 없어 망연자실합니다. 그러고는 울부짖고 발을 굴렀습니다. 그 말을 듣고 김세양은 그를 불쌍히 여겨 성 안으로 들어가 돈 10된 양을 구워 종에게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고 며칠 뒤 상복을 입은 사람이 마을 어귀에서 절을 하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 댁자손이 번성하고 영화가 세상에 빛나도록 해주소서. 김세양이 듣고는 종을 시켜 상복 입은 사람을 쫓아내게 했습니다. 그 뒤 거지는 성안 아전 집에 들어가 머슴살이를 하며 재산을 모아 마침내 부자가 되었습니다. 김세양이 죽고 나서 자손들이 비석을 세우려 할 때 그 사람이 자청해 돌을 깎아 보온의 뜻을 표했다 합니다. 또 하루는 김세양이 집에 있을 때였습니다. 매우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어떤 상인이 옷을 얇게 입고 벌벌 떨며 들어왔습니다. 김세양이 찾아온 용건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천이 고향인데 객지인 문의에서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시신을 염습하여 고향으로 모실 길이 전혀 없어 이렇게 돈푼이나 얻으려고 왔습니다. 김세양이 그를 측은히 여겨 말했습니다. 이리 추운 날 나가면 반드시 얼어 죽을 거요. 얼마나 원하시오. 그러고는 30냥을 주어 초상을 치르게 했습니다. 상인이 황송해하고 놀라며 아무 말도 못하고 뚫어지게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김세양이 말했습니다. 급히 안 돌아가도 되면 여기서 자고 가는 게 어떠시오. 부친상을 당하고 염도 못한 자식이 어찌 한시가 급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를 조아리고는 서둘러 떠나갔습니다. 김세양이 자손들에게 말하지 않으니 집안 사람 중에는 이 일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세양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과거를 보려고 과거 답안지를 전문적으로 대신 지어주던 사람을 태우고 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권세가 에게 거벽을 빼앗겼습니다. 김생은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무렵 죽산의 백암에 이르렀는데 한 초췌한 유생이 먼저 와 있다가 김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틀림없이 과거를 보러 가는구려. 과거 날이 머지않았는데 어찌 도리어 내려오시오. 김생이 대답했습니다. 향시에 응하고자 하오. 유생이 사는 곳을 물었습니다. 청주에 살지요. 유생이 다시 물었습니다. 청주에 사시면 혹 모산의 김 아무 생원을 모르시오. 그분은 제 선친이라오. 유생이 놀라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소? 3년이 지났다오. 유생이 눈물을 펑펑 흘리며 몇 해 전에 은혜 입은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조상을 치르고서 길은 멀고 우환이 연이어 닥치니 찾아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보훈을 해야 한다는 마음은 가슴에 새겨두고 있었죠. 올해 가을 초시에는 귀문 중에서 반드시 과거를 볼 뿐이 있을 듯하여 가만히 따라가 보답할 계획을 세우고 청주로 향했죠. 그러나 도중에 병이 들어 한 달여를 머물게 되었죠. 이제 조금 나아져서 바로 그 뜻을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무리를 해서라도 길을 떠나 간신히 여기에 도달했습니다. 다행히 집사님을 만났으니 하늘이 도와주신 게죠. 김생이 듣고 생각해보니 보훈의 뜻을 품고 먼 길을 찾아온 걸 보면 틀림없이 학식 깊은 선비일 듯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장에 갔다가 낭패당한 사연을 상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유생이 말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게 우연이 아니군요. 밤이었지만 즉시 말을 빌려 출발해서 날이 밝기 전에 과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의 다 입장했으나 문은 닫혀 있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과거장 말석에 앉았습니다. 이틀간 시험을 보며 글을 지어 써냈습니다. 초장에 장원을 했고 종장에도 역시 장원을 했습니다. 그 유생은 서생이었습니다. 김생은 서생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여러 날을 함께 지냈습니다. 서생에게 새 옷 한 벌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생은 사양했지만 억지로 입고 가게 했습니다. 집으로 떠나갈 때에는 몰래 행囊속에 돈 100냥을 넣어주었습니다. 서생은 집에 도착해서야 그 사실을 알고 그 돈을 노잣돈과 함께 모두 돌려보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걸 받으면 보답의 뜻이 사라집니다. 회시 오는 날이 되자 서생은 다시 김생과 함께 과거장으로 들어가서 김생이 연이어 장원급제를 하게 했습니다. 김생 형제들도 가운을 따라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니 자손이 번성하고 연이어 과거에 급제했다 합니다. 궁지에서 높은 의리를 보인 절부. 절부 이 씨는 함경남도 갑산의 양가 여자입니다. 16살에 같은 마을 황일정에게 시집갔다가 17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시부모는 그녀가 젊고 자식도 없어 제가 시켜주려 했지만 그럴 때마다 이 씨는 죽어도 제가는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을 수절하니 이웃 사람들이 모두 찬탄했습니다. 이성 지방의 풍속을 보면 여자들이 절개를 숭상하지 않았고 교활한 불량 소년들은 재주와 용모를 갖춘 과부가 있다는 소문을 들으면 반드시 무리지어 와서 겁탈을 했습니다. 여자들도 막을 방도가 없다며 언제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이 씨에 대해서만은 그 저리가 높다 하며 감히 겁탈할 마음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군에 한피록이란 호라비가 있었습니다. 평소 이 씨의 재색을 탐내 문 밖에서 엿보고 배회하기 일쑤였습니다. 하루는 피록이 불량배 10여 명과 함께 이웃집에서 밤 깊도록 술을 마시다 술이 오르자 말했습니다. 오늘 밤 황가 여자를 취하면 어떨까? 무리가 모두 손을 젓고 머리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절개 고든 여인이요. 욕만 먹지 뜻대로 못할 것이요. 피룩이 대꾸했습니다. 그렇지 않아. 오늘 황가 사람들이 모두 출타하고 노약자만 남아있네. 맹수가 교활한 토끼를 잡듯이 우리가 황가 여자를 겁탈하면 절개가 높다 한들 무슨 힘을 쓸 수 있겠나. 그러나 무리는 다들 따르지 않으려 했습니다. 피룩이 크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그놈부터 먼저 치겠다. 무리가 결국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날 밤 삼경 무렵 이 씨의 집을 둘러쌌다가 문을 따고 난입했습니다. 침실에 있던 이 씨는 놈들이 다가오자 피할 수 없음을 알고 태연히 웃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결정했어요. 좋은 일일수록 천천히 해야 하는 법입니다. 어찌 이렇게 억지를 부리고 서두르시나요? 피룩이 크게 기뻐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일이 이뤄졌으니 요란스레 굴지 마라. 그러고는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이 씨는 보이지 않고 등불도 꺼져 있었습니다. 촛불을 밝혀보니 이 씨가 있긴 있었는데 빛 한 줄에 목을 걸고 있었습니다. 피룩은 당황해 겁이 나서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습니다. 새벽에 돌아온 시부모는 목을 맨 이 씨를 발견하고는 놀라서 통곡했습니다. 틀림없이 한가놈 짓이라 짐작하고
광가문 앞으로 가서 통곡하며 고발했습니다. 태수 역시 놀랐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약을 내려주었지만 이미 어쩔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피룩과 무리는 모두 잡혀왔습니다. 피룩은 가명에 보고하여 때려 죽였고 다른 무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귀양 보냈습니다. 조정의 아뢰니 조정은 이 씨에게 정문을 내렸습니다. 박지형, 그리 먼 옛날의 일은 아닙니다. 훈춘현 경신 땅에 성은 밀양 박가이고 이름은 지영이라는 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지영인의 집살림살이를 놓고 말하면 남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라고는 콩짝만한 것도 없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남달리 뛰어난 것이 있었습니다. 지영이의 기골은 마치 백두산 표범의 다리를 먹은 듯 힘은 천년 묵은 산삼을 장복한 듯 역발산 항우도 그를 당해내지 못할 장수였다 합니다. 어느 때였던지 손꼽아 세어보면 똑똑히 알 수 있는 일이지만 발발이 외종자들이 박지영네 고향 땅을 삼키려고 기어들었습니다. 강 건너 바다 건너 민물에 젖고 간물에 젖은 것들이 이곳에 발발거리자 그와 따라온 것은 단짝스러운 냄새였습니다. 그 비린내가 어찌 독한지 사람들은 밤에 베개를 베지 못하고 낮에 갈 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을 뿐더러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이때 장수 박지영은 뜻맞는 송아지 동아리들과 쑥덩공론 한박 공론하기를 우리 땅을 새점 잔누에 뽕 먹듯 하는 외종자들을 그저 둘 수는 없다. 강도를 묵과한 죄는 하늘이 안다더라 라고 하면서 하늘에 사무치는 분을 요리조리 따져 양손에 도끼 쥐고 칼 들고 활용봉으로 올라갔습니다. 장수 박지영은 이렇게 떠나간 즉 외놈들은 똥낀 놈이 성낸다더니만 저놈들이 저라고 왁자지껄 고하면서 박지영을 잡으려 기를 쓰며 갖은 개교를 꾸밈의 동분서주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병의 간교는 때마다 단오전 논둑 밑에 물거품으로 큰 소리를 치다가 무리 죽음을 당하지 않으면 요진통을 맞아 간이 찌그러지거나 쓸개가 돌아앉아 버렸습니다. 그래도 외적들은 정신을 집중하지 않고 도리어 딴 술책을 꾸미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혹은 숱한 앞잡이를 금을 지듯 늘여놓고 이요행 저요행하며 요행을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어느 날은 추잡한 입을 헐레벌쩍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옛적 손오공은 천궁에서 천장병들을 일망타진하며 천궁을 휩쓸다 실수하여 천개에게 꼬리를 물렸다 하더니만 박지영은 지상에서 만장병들을 일망타진하다 잘못 실수하여 놈들의 사냥개에게 물리게 되었습니다. 외장들도 박지영의 힘을 모르는 바 아니므로 그를 여느 사람 다루듯 포승줄로만 묶어놓지 않았습니다. 지영이의 몸에다 20발짜리 칡줄 20타래를 이어서 감아놓고 손목과 발목에다 육중한 쇠사슬을 채워서 가두었습니다. 아름다운 연꽃이 물 깊은 곳에서 아니 피고 진흙 속이라 아니 피며 바람 분다 쓰러지랴. 박지영은 감방 안에서 곰곰이 따져보아야 놈들이 그저 매나 몇 개 쳐서 내놓을 것 같지 않으므로 이것저것 피신할 궁리를 대다 마침내 묘안을 찾아냈습니다. 이튿날 아침이었습니다. 간수놈이 창문으로 아침인동 만둥한 것을 들여보내고 돌아섰습니다. 밥그릇을 받아든 박지영은 엉거주춤하게 그것을 감방바닥에 내쳤습니다. 짤그랑하는 소리에 놀란 간수놈은 총을 꼬나들고 되돌아서며 무슨 일이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박지영은 밥그릇을 가리키며 밥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간수놈은 엉겁결에 미처 생각지 못했던지 혹은 박지영의 몸에다 감아놓은 것으로 하여 안심되었던지 감방문을 삐죽이 열고 들어섰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지영은 맹꽁이자 물새를 채운 주먹으로 간수놈의 관자놀이를 내찔렀습니다. 그러니 어찌 됐으랴. 비오도 앞선다는 그가 산도 밀어놓는다는 힘으로 재치있게 내찔렀으니 그까지 죽으렁 밤송이 같은 간수놈의 대갈통쯤이야 무엇이랴. 정말 두부모의 침질이었습니다. 간수놈에게 주먹포를 먹인 지영이는 한쪽 발로 놈을 밟고 서서 두 주먹을 맞대고 용을 쓰니 맹꽁이 자물쇠는 찌그덕하고 터져버리는데
그 광경은 사천왕이 악마를 밟아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족쇄를 내던진 지영이는 나가 자빠진 간수놈의 총을 집어들고 감방 안에 여러 동료들을 데리고 놈들의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사무실에서는 장교놈들이 모여 앉아 박지영의 사진을 보면서 무엇인가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이는 노염이 머리끝까지 치솟아서 총부리를 내대며 이놈들 꼼짝 마라. 박지영이 내 여기 왔다. 고 감옥이 터질 듯 큰 소리를 쳤습니다. 산중의 왕인 사자 우는 소리에 만짐승은 오금이 저려서 떨고만 있다더니 박지영의 노한 소리에 놀란 놈들은 온유월 염천에 학질 만난 놈 마냥 오장육부와 사지를 떨고 있을 뿐 옆에 세워놓은 총을 들기는 고사하고 오금이 오그라붙어서 일어서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지영이는 들고 있던 총을 동무에게 맡기고 제 몸에 감기어 있던 칠끈 끝을 찾아 한 토막 끊어서 놈들 중에 가장 높은 놈부터 묶었습니다. 뒤이어 또 한 가닥을 끊어서 또 한 놈 묶고 세 놈, 네 놈 몽땅 묶어 놓았습니다. 놈들을 죄다 묶어 앉힌 벽에 세워놓은 총을 무릎에 대고 마치 뗄나무나 분지르듯이 뚝뚝 꺾어내 던지고 문을 차고 나섰습니다. 나가는 길에 또 경희대가 들어가서 또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총 16자루를 한쪽 어깨에 메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박지영이 있을 때엔 숨도 크게 쉬지 못하던 놈들이 그가 가고 나니 불벼락 맞은 정신을 수습해가지고 똥 묻은 개나짝 세우려 우쭐대면서 안전뱅이 용 쓰듯 꽥꽥 소리 질렀습니다. 박지영은 미친 개야 짖으려면 짖으라는 듯 돌아보지도 않고 회룡봉으로 사라지는데 그 광경은 실로 장관이었습니다. 장총 16자루를 메고도 팔간집을 뜀뛰듯 가로 세로 넘어가는 그의 발자국 끝에서는 선풍이 일고 몸에 감아놓았던 칙줄 400발이 풀려 땅에 끌리지도 않고 공중에 둥둥 떠서 꼬리쳐 날아가는 것이 마치 유성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비호 같은 박지영에게 넉통을 먹고 끄슬린 개대가리가 된 외강도들은 그래도 재버릇 개주지 못하고 발광했습니다. 그 어느 날 지영이는 회룡봉에서 고향 마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때 산밑길로 외병수놈이 백성 한 사람을 묶어가지고 옥천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박지영은 이를 깨물고 발을 구르면서 저 강도놈들이 또 사람을 잡아간다. 에잇, 이 강도놈들. 하고 나는 듯 달려내려가 길목의 언덕 위에 숨어서 바위돌을 뽑아가지고 장교놈을 내리쳤습니다. 장교놈은 맑은 하늘에서 돌벼락을 맞고 편포가 되어버렸습니다. 졸개들은 어쩔 줄 모르고 급살 맞은 장교놈을 주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지영은 한 손에 만근짜리 몽치 들고 또 한 손에는 천근짜리 대장도를 휘두른 염라대왕의 사자마냥 왼손에는 도끼 들고 오른손엔 대장도를 휘두르며 놈들 속으로 뛰어내려가는데 그 칼과 도끼 우는 소리가 산천을 울리고 돌개바람을 청하여 놈들을 쓰러뜨렸습니다. 지영은 이리 찢고 저리 찔러 놓은 후 편포가 된 장교놈을 질겅질겅 밟아서 냅다 차버렸습니다. 그래놓고서야 묶인 사람에게 당신은 뭐라다 이렇게 붙들렸어. 빨리 달아나오. 라고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동무는 누구십니까? 묶인 사람이 반문하였습니다. 난 외놈을 잡는 사람이요. 그럼 동무는 어느 부대입니까? 그는 인자하게 물었습니다. 부대. 부대는 무슨 부대? 박지영은 고개를 기우뚱해 가지고 그를 흘끔 바라보더니만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도 외놈 잡는 사람이란 말이요. 그렇습니다. 야, 그럼 가. 가서 얘기하자고. 그는 낙낙하지 않은 말을 내찌르듯 하더니만 널려있는 놈들의 총을 주섬주섬 주워매고 그 묶었던 사람까지 엎고서 한 길이나 되는 논밭둑을 훌훌 뛰어 올라가는데 마치 심산의 맹호가 바람을 부르는 듯 대풍이 일어나는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단숨에 회룡봉으로 올라간 그는 대충 눈비나 가릴 정도로 의지해 놓은 초막 속으로 들어가서야 그를 내려놓고 또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은 못하는 사람이요? 아까도 말한 바와 같이 일본 놈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응, 그럼 나와 같이 있기요.
그는 이렇게 밑도 끝도 없는 말을 한마디 던지더니 무슨 생각이 났던지 다시 당신도 혼자서 싸우 라고 물었습니다. 그제서 그는 차근차근하게 혁명의 대도리를 이야기하여 주면서 아무리 난다는 장수라 할지라도 혼자서 우박대고 싸워서는 강한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칠 수 없다는 것과 자기는 중국 공산당이 영도하는 항일연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었습니다. 그의 말을 듣자 그렇게 울퉁불퉁하던 박지영이 다소곳해지면서 나도 당신들이 이 산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으나 여태껏 찾지 못했소. 참 잘 만났소. 날 거기 데려다 가주오. 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로부터 박지영은 항일 부대와 연계를 맺고 후에는 항일연군으로 되었습니다. 박지영은 항일연군으로 된 후였습니다. 용에게는 구름이 따르고 범에게는 바람이 따른다더니 힘은 항우도 당치 못하고 날래면 비오도 따르지 못하는 박지영은 구름을 불러타고 바람을 일구어 신출기모라는 술이 생겨나서 외적들은 그 앞에서 9시월 낙엽 마냥 쓰러졌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